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대에 들어가게 된 여성입니다. 요즘에 어디서 제 소개를 할 때면 시간이 정말 후딱 갔다는 걸 느껴요. 엊그제 성인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벌써 20년 전 일이라고 하니 놀라울 수밖에 없죠. 어릴 땐 못 모르고 시간이 빨리 흘렀으면 했는데 이제는 좀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하는 것도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더욱이 현재 돌아온 싱글이 된 저는 더더욱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은 상황이죠. 앞으로도 쭉 누구의 구속 없이 자유의 몸으로 살겠지만 눈 깜짝할 사이 흐른 시간을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방금 전 돌아온 싱글이라고 제 상황을 이야기한 것처럼 전 이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려면 이번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이자 제 절친한 친구도 소개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제 친구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하다 제가 이혼을 하고 돌아온 싱글이 되었는지 이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들으시면 느낀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전 밝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밝았던 건 아니고요. 제 본래 성격은 원래 아주 소심한 편이에요. 그런데 학창시절을 보내며 제 소심한 성격을 스스로 숨기려고 했는지 겉으로는 밝아 보이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밝은 모습을 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재혼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부모님께서 재혼을 하실 땐 제 나이가 너무 어려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빠가 아닌 분에게 아빠라고 말을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울 수는 없는 상황이니 어색할 때마다 웃음을 짓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웃어넘기려는 일종의 자기 방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저에게는 웃음이 많고 밝은 아이라는 이미지가 붙게 되었고, 유치원생 때와 초등학교 저학년 이후로는 계속 제가 가진 이미지에 맞게 행동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맞지 않는 옷을 입듯 제 성격을 포장한 모습이었지만 나쁜 건 없었어요. 그런 모습 때문에 학창시절 친구들을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친하게 사귈 수 있었고 덕분에 인기도 많았으니까요. 사실 학생 때는 인기 많으면 좋잖아요. 내 존재감을 인정받는 느낌을 받으니까요. 그렇게 밝은 저의 모습 때문에 집안에서도 학교 생활에서도 이렇다 할 문제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죠. 제 친구 나은인데요. 나은이는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인사를 오며 저희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반도 저와 같은 반에 배정을 받았고요. 당시 마당발이던 제가 당연히 전학을 온 같은 반 친구에게 관심을 안 나타낼 수 없었죠. 그래서 먼저 말을 걸게 되었는데 그 당시 나은이는 엄청나게 까칠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건넨 인사가 무한할 정도로 무시를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 인사가 거절당한 후 곧장 학교에서 노는 무리라고 하는 일진 언니들이 나은이에게 찾아왔습니다. 나은이도 소위 노는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당한 무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은이와도 가깝게 지낼 수 없는 아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나은이도 저처럼 여리고 약한 마음을 숨기고 싶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걸 알게 되는 일이 생겼죠. 제가 그 당시 살던 집을 가려면 나은이네 집을 꼭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날도 학원을 마치고 집을 가던 중 나은이네 집을 지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큰 목소리가 뒤섞이며 다투는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목소리의 진원지는 나은이네 집이었죠. 그때 나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집에서 뛰어나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멈춰있던 저와 나은이가 마주치게 되었죠. 나은이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들킨 것처럼 어쩔 줄 몰라 하다 저를 때려보고는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그전에도 몇 번 술에 취한 나은이 아버지를 보고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또 나은이와 친하지 않다 보니 신경을 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가는 중에 계속 나은이가 신경 쓰이는 겁니다. 결국 발길을 돌려 나은이를 찾아 나서게 되었죠. 다행히 나은이는 동네 공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막상 나은이를 발견하고 나니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할지, 이 상황에 아는 척을 하는 게 맞는 일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걱정된 마음에 또 발길은 떨어지지가 않아서 그냥 나은이 옆에 앉아버렸죠. 제가 어줍지 않게 위로를 건네는 건 아니다 싶었기에 저는 교복 안에 있던 손수건을 건네주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곁에 있어 주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불편해하던 나은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 어깨에 기대어 울기 시작했고, 저는 그냥 전과 같이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나은이를 안고 다독여줬죠. 그런데 그 일이 나은이에게 많이 위로가 되었나봐요. 다음날 학교 등교 때부터 저를 기다리기 시작했고 제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죠. 그러다 서로의 집안 이야기를 하고 저 역시 원래부터 밝은 성격이 아닌 소심한 성격이라 털어놓기 시작하며 우리는 정말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곁을 내준 것과 달리 나은이는 여전히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나은이가 걱정되기 시작했고요. 나은이에 대한 고민만 며칠 동안 했었던 저는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은이와 사이가 나빠질 것을 각오하고 직언을 하기로 한 거죠. 지은, 뭔데? 뭔데 나 부르면서 무슨 일로 만나는지 안 알려줘? 나 나은이 너한테 할 말 있어. 나 진지하니까 너도 진지하게 내 말 들어줘. 너 지금 어울리는 애들이랑 그만 만나. 아무리 생각해도 너랑 어울리는 애들이 아니야. 뭐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너가 스스로 더 잘 알잖아. 괜히 네 여린 성격, 힘든 집안 상황 숨기려고 그런 애들이랑 성격도 맞지 않으면서 일부러 어울리는 거. 너 그러는 거 너 스스로 더 힘들게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만둬. 야 박지은, 너 나랑 좀 친해졌다고 선 넘는데 적당히 해. 네가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그래? 너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든 그만해. 나 남이 간섭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 나은이는 제가 오버하는 거라며 저를 밀어냈지만 전 나은이와 어울리며 그 아이의 내면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나은이가 올바른 길로 돌아서길 바라며 계속 설득했죠. 그렇게 여러 번의 진심이 담긴 말을 한 끝에 결국 나은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자기도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을 저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나은이가 방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은이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나은이 아버지께서 술을 드셨다 하면 폭력적으로 변하셨는데 그 기간이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밖으로 맴돌게 되었고 엇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께 나은이 사정을 이야기했고 나은이가 언제든 저희 집에 와서 지낼 수 있게 도움을 부탁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 부탁을 들어주셨고요. 그날 이후로 나은이는 어울리던 일진 친구들과 거리를 두었고 본래의 모습대로 지내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20살이 될 때까지 지은 나은 은자매로 불릴 만큼 가깝게 지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비록 학교가 멀리 떨어지긴 했지만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날 만큼 가깝게 지냈죠. 그러다 그런 나은이와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유학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연락을 할 방법이 다양했더라면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데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 당시 연락할 방법도 몇 가지였고 더욱이 나이가 들어가며 서로 점점 바빠지다 보니 서로 제일 친한 친구이면서도 연락이 뚝 하고 끊기게 되었죠. 그래도 유학생활을 하며 항상 보고 싶어 했던 친구였습니다. 가장 만나고 싶은 친구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몇 차례 안 되는 한국을 방문하게 될 때면 꼭 나은이를 찾아 헤맸죠. 그런데 너무 한국에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나은이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30이 다 되어서야 드디어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0년 가까이 떠나 있었다 보니 한동안 한국에서 다시 적응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자 오랜 친구였던 나은이를 찾게 되었고 노력 끝에 연락이 닿게 되었죠. 그렇게 오랜만에 다시 만난 저희는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며 못다한 회포를 풀게 되었습니다. 너 떠날 때는 잠깐 공부만 하다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못 보고 지낼 줄은 몰랐어. 벌써 10년 넘었지? 그러게 말이야. 나도 내가 10년이나 나가 있을 줄 몰랐네. 그래도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너무 다행이야. 그럼 이제는 아예 들어와서 지내는 거지? 우리 앞으로 계속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앞으로는 계속 볼 수 있을 거야. 사실 나 또 할 말이 있는데 실은 나 곧 결혼해.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야. 뭐? 정말 축하해. 너무 잘 됐다. 그런데 나은이 너는 만나는 사람 없니? 그동안 친구의 소식을 듣지 못했던 저는 정말 별 생각 없이 친구의 연애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나은이가 머뭇거리더니 이혼을 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 사실 나는 결혼했었어. 근데 몇 년 전에 이혼했어. 뭐? 어쩌다가? 아니, 너 같은 여자를 놓친 바보가 대체 누구야? 그냥 이미 다 지난 일인데 뭐. 이젠 안 중요하지. 그냥 나는 지금 혼자인 것도 좋아. 저는 나은이가 이혼을 했다니 놀란 마음에 얘기를 더 듣고 싶었지만
나은이는 그 얘기가 불편한지 말을 아끼더라고요. 과거 이야기를 꺼려하는 친구를 보며 저는 되도록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만남이 마무리되고 저는 예정되어 있던 결혼 준비로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결혼 한번 하는데 해야 할 일이 왜 이리 많은지 몇 달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흐르는 듯 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드디어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한 뒤로도 연애들처럼 별 문제 없이 지냈고 저는 남들과 다름없이 행복한 신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린 뒤로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은이와 자주 얽매이며 지내게 되었죠. 오랜 시간 타향살이를 하느라 많이 외로웠던 탓인지 저는 제 사람들이 곁에 있는 지금 생활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도 사이좋게 별탈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가던 어느 날 저는 조금씩 이상한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 늘 숨기는 것 하나 없이 보이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왠지 뭔가 숨기는 것 같고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면서 행선지를 얼버무린다든지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찜찜한 일들이 연속해서 생겼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다 보니 남편이 제게 숨기는 게 있는 건지 수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그렇게 확신할 만한 증거는 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찝찝해하던 그때 저희 집을 자주 드나들던 나은이가 왠지 저에게 할 말이 있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지은아 혹시 무슨 일 있어? 별일 없지? 응? 뭐가? 무슨 일? 아, 아니야. 별일 없으면 됐어. 그게 뭐야? 나한테 무슨 할 말 있어? 아, 아니. 나는 그냥 너 결혼 생활 잘하나 궁금해서. 정말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제가 보기에는 나은이가 할 말이 있는데도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물어봐도 아니라고 하니 저도 더 물어볼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아마 제가 부쩍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결국 제가 먼저 나은이에게 제 고민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겠지 생각했던 남편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들다 보니 고민이 깊어져 가까운 친구에게라도 얘기를 털어놔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은이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번에 나한테 별일 없냐고 물어봤잖아. 그때 혹시 내가 무슨 걱정 있어 보여서 그런 거야? 사실 내가 요즘 고민이 좀 있거든. 아무래도 남편이 정간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맞아. 사실 네가 생각이 많아 보이고 남편 얘기 꺼낼 때마다 걱정있어 보이길래 그렇게 말한 거야. 근데 내가 말하기 전에 물어보기가 미안해서 말을 못했어. 그래서 무슨 일인데? 남편이 뭐가 이상해? 역시 나은이는 제게 고민이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를 믿고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요즘 남편이 너무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예전에는 집에 오면 휴대폰도 잘 안 했는데 요새는 하루 종일 붙들고 있고 샤워러 갈 때도 가지고 간다? 전에는 분명 안 그랬거든. 그래서 물어보면 그냥 습관이 들어서 그런다고 핑계를 대고 아휴, 아무튼 뭔가 이상해. 제가 남편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일을 말하자 친구는 한참을 생각하게 듣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 이혼한 거 전 남편 바람 때문이었어.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너한테 말을 못했는데 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남편 바람났을 때랑 비슷한 것 같아서 말이야. 내 전 남편도 처음에는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이상했거든. 자꾸 숨기는 게 생기고 안 하던 짓을 하고 말이야. 나은이가 이혼을 한 게 전 남편의 외도 때문이란 것을 알게 된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나은이의 전 남편과 비슷한 것 같다니 그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거야? 물론 아직은 의심이지. 나도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한번 겪어본 입장으로는 의심이 들 때는 확인해보는 게 좋다 생각해. 괜히 믿고 싶어서 미적거리다가 증거도 못 잡고 뒤통수 맞기 딱 좋거든. 그럼 어떡해? 물어본다고 솔직하게 말하지도 않을 거고 다른 증거는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확인해봐. 친구는 제가 남편들이 바람을 필 때 하는 수상한 행동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일단 핸드폰을 자주 확인해봐. 누구랑 연락하는지 수상한 건 없는지. 핸드폰 보기 어려울 때는 내비게이션도 괜찮아. 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 흔적이 남을 테니까 뭐라도 건지거든. 근데 만약 둘 다 싹 지워져 있고 너무 깨끗하다? 그것도 의심할 만한 일이야.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거거든. 아, 그리고 유난히 외모에 신경을 쓴다거나
작은 거라도 안 하던 짓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눈여겨봐야 돼. 그렇게 저는 친구의 조언대로 남편의 외도를 확인해 보았지만 애매하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저를 도와주겠다며 저와 같이 제 남편의 뒤를 밟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아직 불륜이 확실한 것도 아닌데 미행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계속 불안감이 있었던 저는 친구를 믿고 시키는 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친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남편의 뒤를 쫓아다녔고 미행을 시작한 지 며칠 지났던 어느 날 드디어 웬 여자와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낯선 여자와 나란히 서 있는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낯선 여자와 있는 남편을 목격한 저는 남편과 그 여자를 쫓아가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간발의 차이로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의심만 하던 남편의 외도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아무래도 네 남편 바람난 거 맞는 것 같아. 나쁜 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여자랑 붙어 다녀? 이래서 남자들은 죄다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떡해? 나 정말 어떻게 나으나? 나 너무 머리가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친구는 한번 겪은 일이라 그런지 제 남편의 외도를 확신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그런 저를 위해 발벗고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년놈들을 잡아다가 네 앞에서 싹싹 빌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마음 단단히 먹고 그 인간들 잡아서 복수할 생각이나 해. 그 말이 왜 그리 위안이 되던지 덕분에 저는 조금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의 말대로 남편에게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괜히 네가 알고 있다는 거 알려줬다가는 증거도 못 잡고 너만 억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증거 잡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물론 다 알면서 그런 놈이랑 한 입을 덮고 지내는 게 어렵겠지만 조금만 참아. 그래야지. 바보같이 나만 당할 순 없으니까. 그래도 나리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나 혼자였다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을 텐데 정말 고마워. 그렇게 저는 친구의 도움으로 겨우 버티며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아내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쉽진 않았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외도를 숨기려 증거를 지우고 다녔거든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건지 그러다 제가 남편이 만난다는 그 여자가 일하는 곳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상간녀가 일하는 회사와 지내고 있는 집 주소를 알게 되었지만 막상 그 정보들을 알고 나서도 상간녀의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가는 게 망설여졌습니다. 상간녀와 마주했을 때 머릿속에 상상했던 것처럼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마음 같아서 머리채도 잡고 싶고 욕도 하고 싶었지만 평생 화 한 번 낸 적 없었던 저였기 때문에 복수를 하고 싶은 상간녀를 만나서도 온몸이 굳은 채로 있을 것 같았죠. 오랜 친구였던 나은이는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나 봅니다. 제가 상간녀의 회사와 집 주소를 알게 되었다고 하자 다른 말 하지 말고 그 주소들을 알려달라고 하곤 자신만 따라오라고 했죠. 내가 이래서 뭐 알아낸 거 있으면 바로 나한테 말하라고 했지. 지은이 너 착한 마음씨가 정말 너무너무 큰 장점인데 가끔 이럴 때는 반대로 단점이 돼.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딨니? 회사 사람들이든 동네 사람들이든 그냥 대망신을 줄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 나도 처음엔 그런 마음으로 주소까지 알아낸 거지. 근데 막상 내 남편과 바람핀 사람이랑 마주본다고 상상하니까 말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거야. 심장이 벌써부터 쿵쾅거리고. 너도 알잖아. 나 의외로 엄청 소심한 거. 그럼 다 그만두고 그냥 마음 편히 살기 가만히 놔둘까? 그건 아니잖아. 복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아, 됐고. 지은이 너가 알아낸 그년 회사 집 주소 알려줘. 너가 정 못하겠으면 하지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냥 증거만 확보해서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괜히 문제 생겨서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 우리만 손해보는 거잖아. 특히 너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도 아닌데 나 때문에 법적으로 잘못 휘말리면 어떡해. 그냥 내가 우리 남편이랑 그 여자 불륜 증거 될 만한 사진 확보해서 이혼 소송하고 상간녀 소송할게. 지은이 네 일이기도 하고 내가 전에 같은 일 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도저히 안 되겠어. 이 세상에 유부남 꼬셔서 사는 년들 가만히 두고 못 보겠다고. 특히 지은이 너라서 더 걱정돼. 속 시원하게 복수 한번 못하다가 이혼하고 끝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나한테 벌어질 일 감사하고 그냥 망신을 줘야겠어. 그러니까 얼른 주소나 줘. 자신의 겪은 일 때문인지 저에게 생긴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된다며 화를 낸 나은이가 그 누구보다 든든하게 느껴지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 남편 일로 인해 나은이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싫었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찾아가 상간녀를 짓밟고 오겠다는 나은이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차해서 나은이가 선을 넘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생기려고 한다면 제가 옆에서 말려야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나은이와 함께 상간녀의 집 앞에서 잠복을 하여 기다리게 되었죠. 사실 회사에서 망신을 주는 게 더 좋은 상황이긴 한데 회사 건물 내부로 들어가기도 힘들고 퇴근 시에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남편의 상간녀를 구별하기 힘들었거든요. 거기다 출구도 여러 곳이라 집 앞에서 잠복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 곧바로 들어올지 아니면 제 남편과 만남을 가진 뒤 늦게 들어올지 몰라 일찍이 상간녀 집 앞에 주차를 해놓고 잠복을 하고 있었죠. 상간녀가 퇴근을 시작할 오후 4시 반 이후로는 차 안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은이 얼굴이야 상간녀가 알지 못하겠지만 나은이를 알고 있는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집으로 올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조심을 하려고 우리 두 사람 모두 차 안에서 대기를 한 채로 벽만 주시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제 남편과 데이트라도 하고 있는 건지 한밤중이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상간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은이도 그렇고 저도 차 안에 갇혀있게 된 지 7시간이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화장실 문제가 가장 힘들었죠. 결국 한 명씩 근처에 있는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굳어있는 몸도 풀고 말이죠. 나은이가 먼저 화장실로 가기로 하고 제가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상간녀가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나은이가 화장실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차문을 열고 상간녀의 발걸음을 막으러 나갔죠. 상간녀의 앞길을 막아서고 나서는 최대한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당신 나 누군지 알지? 내가 여기 왜 왔을지도 알겠고? 누구세요? 저 아세요? 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야? 아니면 알면서 날 가지고 노는 거야? 당신 지금 만나고 있는 유부남 그 인간 아내라는 거 당신도 다 알잖아. 아, 난 또 누구라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소개를 하면 될걸. 무슨 스무고개 하듯이 말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요? 뭐 어쩌라고 여기까지 오신 건데요? 뭐? 어쩌라고?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유부남 꼬셔놓고 뭐가 당당하다고. 너 무섭고 창피한 게 없니? 네가 한 짓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아, 정말 기 안 먹었으니까 소리치지 말고 그냥 말해요. 아, 그냥 말하면 될 것을 왜 소리를 꽥꽥 질러대는 거야? 아닌가? 원래 목소리가 저렇게 큰가? 그래서 민준씨가 내 목소리가 귀엽다고 한 건가? 상간녀는 갑작스러운 저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당황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되려 저에게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흔히 방귀 낀 놈이 성을 낸다고 하는 말처럼 내 남편과 바람을 펴놓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상간녀의 태도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유부남이랑 바람 필 때부터 알아봤지만 너 정말 뻔뻔한 년이구나. 나이가 어려서 그러니? 무서운 게 없어? 내가 지금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내가 너네 회사랑 집안에 쳐들어가서 내 남편 만나고 다닌다고 말하면 지금 네 태도처럼 뻔뻔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지금 협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회사로 찾아오지 그랬어요. 당신도 거기까지는 못하겠으니 집으로 찾아온 거 아니야. 그래, 나 당신 말처럼 무서운 거 하나 없는 나이야. 회사? 그런 소문나도 난 신경 안 써. 사랑한 게 죄야? 죄는 아니잖아. 설령 회사 내에서는 그게 죄라고 아니면 분위기 흐렸다고 나가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만두면 되는 거지. 회사가 여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내 가족들 가지고 협박하려나 본데 그것도 마음대로 해. 나 우리 집 사람들이랑 인연 끊고 산 지 오래됐으니까.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나 피해볼 거 없거든. 난 내가 사랑하는 민준씨랑 같이 있기만 하면 돼. 그래서 말인데 당신 이런 꼴까지 당했으면 그냥 순순히 물러서는 게 어때?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내가 손해볼 일은 없어. 내가 누굴 사랑하든 나라에서 법으로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해줬다니까. 그러니까 간통법이 폐지된 거 아니야.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라고. 간통법도 폐지된 상황에 당신이 뭘 어쩌겠다고 이래? 괜히 시간 낭비 힘 낭비하지 말고 당신도 당신 사랑해줄 사람이나 빨리 다시 찾아. 그게 누가 봐도 나은 해결 방법이잖아.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해석하고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여자의 궤변을 들으니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인연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겠구나. 신경 쓰이는 일 하나 없겠구나 하라고 생각이 들었죠.
거기다 따지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정을 산산조각 낸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죄를 물을 수 있는 건 이혼 소송, 거기서 더 나아가면 기껏해야 상간남 상간녀 소송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그년도 당당하게 제 앞에서 바람을 폈다고 내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저보고 이혼을 해달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내가 남편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만나고 있는 상간녀도 잘못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미친 사람한테 말과 상식이 통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서면 내가 완전 우습게 보이겠다 싶어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화장실을 다녀온 나은이가 멀리서 저와 상간녀가 대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여자가 상간녀가 맞냐고 물어보았죠. 인연이야? 인연이 지은이 네가 말한 그녀 맞지? 야, 너 상간녀 주제에 어디 무릎을 바닥에 떼고 있어? 얼른 무릎 안 꿇어? 참,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지원군까지 끌고 왔나 보지? 그래, 마음대로 해봐. 네 친구를 전부 다 데리고 와보라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하나. 넌 또 뭔데 까불어? 어머. 제 친구의 등장에도 겁을 먹거나 작아지는 모습 하나 없이 당당하던 상간녀는 고개를 돌려 옆에 있는 나은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나은이 얼굴을 본 상간녀가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은이 역시도 상간녀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죠. 뭐야 이거? 이거 진짜야? 지은아, 저 년이 네 남편이랑 바람난 년이라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야, 너 나 알지? 너 딴 사람 아니지? 맞지? 인연이 정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언니가 여길 어떻게... 그럼 언니랑 저분이 친구 사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언니가 왜 다른 집 일에... 두 사람은 서로 아는 듯 보였습니다. 놀라워하면서도 서로를 알아보며 기억을 하고 있었죠. 서로를 놀라워하고 있는 두 사람보다 더 많이 놀라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좁다고는 하나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상상을 못하잖아요. 내 친구의 지인이 내 남편과 외도를 하고 있는 상간녀라니. 도대체 나은이와 상간녀가 어떤 사이인지 알고 싶었죠. 나은아, 너 아는 사람이야? 아는 년이긴 해. 근데 저번이 전현과 내가 만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만나게 되네. 전현이랑 내가 전생에 뭐가 있긴 있나 보다.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될까? 나 쟤 엄청 어릴 때부터 알았어. 내가 쟤를 도와준 적이 있거든. 물론 그 뒤로 정말 세게 뒤통수를 얻어맞아서 이렇게 악연이 되었지만 나은이 입에서 악연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부터 두 사람이 좋은 인연이 아니겠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불륜 상태의 아내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상간녀가 나은이를 본 후로는 덜덜 떨고 있었거든요. 방금 전과 다른 사람인 것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간녀를 두고 나은이는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이야기부터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건 제가 미국에 건너가 공부를 하고 있었고 나은이가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라고 했죠. 그 당시 나은이는 청소년 쉼터에서 쉼터로 돌아온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상간녀, 그러니까 이민아, 그 여자는 그 당시 중학생의 나이로 쉼터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했죠.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쉼터로 오는 학생들 대부분은 가정과 보호자에게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학생이었던 이민아 역시 보호자에게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 쉼터로 들어왔다고 했죠. 그런데 이민아의 경우 보호자가 보살필 상황이 열악하거나 여력이 되지 않아서 그곳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보호자들이 보살필 상황이 충분했지만 자신들의 딸을 감당할 수 없다며 쉼터로 보낸 것이었죠. 이민아의 보호자들이 자식을 쉼터로 보냈던 건 이민아가 어린 나이 때부터 범죄를 저지르고 가출을 하는 비행 청소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교도소에 입소를 시키듯 소녀법 처분을 받은 이민아를 그곳에 보냈던 거죠. 그 당시 16세이던 이민아는 이전부터 가출을 밥 먹듯이 했고 비슷한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미성년자로서 행동하면 안 되는 일들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놀고 먹는 데 쓰는 돈이 부족해지자 어른들을 상대로 원조 교제를 해 돈을 벌거나 반대로 협박을 하여 돈을 뜯어내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했죠. 그런데 그 계획을 시작하려던 참에 모텔 사장님이 어려 보이는 이민아의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에는 미수에 그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동네에서 물건을 훔치고 가게 기물을 파손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있어 결국에는 소년 재판을 받고 처분을 받았다고 했죠. 그 후에 나은이가 있었던 쉼터로 오게 된 거고요. 나은이는 반항기 가득하고 어른들이 불신하는 이민아의 눈빛을 보며
자신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민아처럼 범죄까지 저지른 적은 없었지만 나은이 역시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린 적이 있었으니까요. 평소에도 쉼터로 드러난 여학생들에게 마음을 많이 쓰던 나은이는 자신과 닮아있는 모습의 이민아를 더욱 특별하게 생각했고 그만큼 더 신경을 써줬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금씩 변해가는 이민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했죠. 나은이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정성에 이민아는 전과 비교도 할 수 없게 변했지만 이민아의 보호자들의 마음은 한참 전에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기간을 종료하거나 단축하지 않고 오히려 연장했다고 하네요. 성인이 될 때까지 말이죠. 결국 이민아는 성인이 될 때까지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가족과는 인연을 끊은 채 홀로 독립을 하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뻔뻔하게 나올 때 가족과 인연을 끊었다고 말한 거였어요. 그렇게 이민아가 가족의 도움 없이 독립을 할 때도 도움을 준 사람이 나은이라고 했습니다. 쉼터에서 나오고 지낼 곳이 없던 이민아에게 자신이 지내던 집으로 데려가 지낼 수 있게 해줬다고 했죠. 이후 사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민아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알려주며 혼자서 살아가는 법을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민아가 일을 하고 나서는 서로 하는 일이 있어 이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종종 만남을 가지며 연락을 하고 지냈다고 하네요. 그러다 나은이가 결혼을 하게 된 이후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은이는 종종 이민아 생각이 났지만 번호가 바뀐 탓에 연락이 닿을 수가 없었다고 했죠. 아직 어린 이민아가 걱정되었지만 마지막 이민아의 모습이 여러 20대들과 다를 것 없이 밝고 맑은 모습이라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언젠가 만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지냈다고 했죠. 그런데 이민아를 다시 만나게 된 건 나은이가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나은이 남편의 불륜 상대가 이민아였던 거죠. 이민아가 남편의 불륜 상대라는 걸 알고 만나게 된 나은이는 그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 헛웃음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민아는 나은이에게 자신의 불륜 상대가 나은이 남편이라는 걸 몰랐다며 손사래를 쳤다고 하네요. 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제가 남자의 미친년도 아니고 어떻게 언니 남편을 만날 생각을 하겠어요. 유부남이라는 건 알긴 했지만 그게 언니 남편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사랑해서 그 사람 만난 게 아니에요. 뭐? 너 지금 나 갖고 노니? 그럼 유부남을 재미로 만났어? 아니구나. 너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 엿먹이려고 네가 이런 거 맞지? 그치? 그러면 네 말대로 어떤 사랑도 없이 내 남편을 만난 게 설명이 되잖아. 아니에요. 언니 실은 돈 때문에 만난 거예요. 흔히 말하는 스폰. 그러니까 돈 받고 만나주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내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언니 남편이라는 거 몰랐다고요. 이민아의 변명을 듣게 된 나은이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나은이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이민아를 만나 남편 사진을 보여준 적도 있고 결혼식에 초대까지 했었다고 하니까요. 거기다 한동안 나은이의 톡 프로필 사진이 남편과 같이 찍은 사진이었으니 과연 이민아가 모를 수가 있겠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증명할 방법이 없었고 이민아보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더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은이는 이민아가 예정을 생각해 경고만 하고 넘겼다고 했죠. 나 네가 하는 말 못 믿겠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내가 널 보며 참 복잡한 마음이 드네. 너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내가 잘못 인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겪은 상황에서도 아직도 널 내 친동생처럼 생각하는지 한푸닥거리는 도저히 못하겠네. 그래서 경고만 할게. 너 지금 네 삶이 어떻든 간에 그따위로 살지 마. 내가 그따위 인생 사는 애 만들려고 노력하고 희생한 거 아니야. 몸을 어떻게 골리고 다니던 그건 네 마음이지만 적어도 굴러다닐 자리에 임자있으면 그 짓은 하지 마. 우리 앞으로 두 번 다신 보지 말자. 그리고 절대 내 눈앞에 뜰 생각하지 마. 지금 이렇게 참고 있는 내 마음 반대편에는 널 쓰레기통에 쳐박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이후 나은이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혼자 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또다시 이민아와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이번에 나은이의 가장 친한 저희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대로 말이죠. 나은이는 분노했습니다. 이번 일이 자신 때문에 벌어졌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예전엔 네 부모님들을 정말 너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 변한 딸을 보고도 경멸하듯 보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 어떻게 자기 딸을 그런 눈빛으로 볼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젠 이해가 되네.
이젠 나도 널 경멸하니까. 그리고 후회돼. 너에게 쏟았던 노력들과 이번 일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게. 내가 널 내 전남편의 상간녀로 만난 그날 이런 짓을 두 번 다시 못하도록 버릇을 고쳐놔야겠어. 그 입을 깨매거나 눈을 찔러버리거나 뭐든 해서 다시는 남자를 못 만나겠어 했는데 그걸 안 하고 넘긴 게 너무 후회가 돼. 그래서 내 가장 소중한 친구를 아프게 한 것 같아. 네가 한 잘못이 내 잘못처럼 느껴진다고. 알아? 너 내가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 한 거 기억하지? 아마 어떻게 될지 궁금했을 텐데 오늘 보여줄게. 앞으로 남자 그림자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라게 만들어줄 테니까 기대해. 나은이는 저도 처음 보는 무서운 표정을 짓곤 상간녀 이민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민아는 진작에 겁을 먹고 있던 상황이라 자신에게 경고를 하며 다가오는 나은이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죠. 방금 전 저에게 보였던 태도를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요. 나 저분 남편분이랑 지금 당장이라도 헤어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잘못한 부분 전부 다 사과하고 보상할게.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내가 다 다시 제자리로 만들어 놓을게. 제발 이러지 마, 어? 상간녀는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몸이 들썩일 정도로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잘못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었죠. 나은이는 빌고 있는 이민아를 순식간에 덮친 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곤 이민아 위에 올라타 머리를 사정없이 쥐어뜯고 흔들었죠. 두 사람이 벌이는 소동에 오피스텔 사람들과 지나가던 행인들 모두 모여들었지만 나은이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몇몇째 행인이 나은이를 말렸고 그 사이를 틈타 이민아가 도망을 치려고 했죠. 그 순간 제가 이민아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이민아는 재차 바닥에 뒹굴게 되었고요. 정확히 따지면 이번 일은 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무슨 벌을 받게 되든 어떻게 알려지든 간에 저도 제 남편과 바람을 핀 그 상간녀 이민아에게 한 방 먹여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은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말이죠. 상간녀를 찾아올 때까지만 해도 폭력 사태를 막으려고 따라왔지만 저도 나은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성을 잃다 보니 결국 그년의 머리채를 잡게 되었네요. 이후 저는 사람들에게 이민아 그년이 내 남편과 바람을 피는 여자라는 걸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알렸고 그년의 온몸을 손이 닿는 대로 때리게 되었죠. 자신만만하게 뭐든 해보라고 했던 상간녀는 그만하라는 말을 할 힘도 없는지 살려달라는 말을 입만 뻥긋뻥긋 해댔습니다. 그때쯤 되니 저와 나은이도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얼굴 풀려서 좋을 것 없다고 생각한 우리는 이민아에게 경고를 하곤 제 차로 돌아갔죠. 차를 타고서는 바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몸에 힘이 없어서 운전을 하려면 좀 쉬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앉아있는 그 순간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상간녀를 쥐어뜯은 행동 때문인지 아니면 믿었던 남편에게 당한 배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헛웃음이 계속 나더라고요. 제가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리자 옆에 있던 나은이도 제 모습이 웃겼는지 웃음을 터뜨렸고요. 그렇게 저와 나은이는 한참 동안 이유도 영문도 모르는 웃음을 계속 이어갔죠. 그러다 웃음이 좀 멈춰가며 나은이가 저에게 미안하다 말을 해줬습니다. 미안해 시은아. 내가 전염 버릇을 제대로 고쳤으면 네가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아예 인간답게 못 살게 심도 들어왔을 때도 뭘 해주지 말 걸 그랬어. 하여튼 전부 다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해? 그게 너 때문이야? 정신나간 전현이나 아내 두고 바람핀 그 미친놈 때문이지. 결국 이렇게 되니까 내 곁에 네가 있는 게 너무 다행이다 싶다. 만약에 네가 없었어 봐. 내가 누구 머리채 잡을 용기를 냈을까? 꿈도 못 꾸지. 네가 나를 위해 먼저 전현 머리채 잡아주고 내가 눈돌 수 있게 네 아픈 사연 말해줘서 나도 속 시원하게 복수할 수 있었어. 야, 이렇게 두드려 패는 복수하니까 속은 시원하다. 이래서 예전에 할머니들이 빨래를 방망이로 패면서 했나봐. 그지? 고마워. 오늘 너 때문에 복수할 수 있었어. 그리고 방금도 말했지만 이민아 전현 너무 너랑 엮으려고 하지마. 넌 네 자리에게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뿐이야. 그런 애를 받고도 저렇게 된 전현이 잘못된 거지. 이후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별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가진 감정이 무엇인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이후 남편과는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폭력도 습관이 된다고 하던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이었는지 상간녀와 마찬가지로 뻔뻔한 소리를 나불거리는 남편에게 제 손이 먼저 나가게 되었거든요. 남편도 제가 자신을 때렸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지
맞으면서도 놀란 표정을 계속 짓고 있었죠. 내가 바람핀 거 알았으며 그냥 이혼하자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당신 친구 박나은 그 여자가 그렇게 만든 거지. 지금 미나가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지 알아? 나도 안 만나준대. 당신이랑 당신 깡패 친구가 무서워서. 미친놈. 하기야 쌍으로 미쳐야 그런 짓거리를 하지. 근데 그 여자가 당신 피하긴 하나봐.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걸 보면. 그냥 때린 사람을 깡패 취급할 거면 나도 똑같이 취급해야지. 그냥 그렇게 만든 절반은 내 몫인데 너도 똑같아 이 미친놈아. 당신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당신이 날 때렸어? 이제 믿겠냐? 너희같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에게는 나 같은 사람도 손이 먼저 나가게 되더라. 남편이야 남자니까 상간녀처럼 못 만들었지만 그 역겨운 얼굴에 여러 번 뺨을 때릴 수 있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이후 하게 된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볼 것도 없었습니다. 바람을 핀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히 있었으니까요. 이혼 소송을 하는 동시에 상간녀 소송도 바로 진행했습니다. 그 두 소송 모두 나은이가 알고 있던 변호사를 소개시켜줘서 소송을 하는 동안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편히 가지고 할 수 있었고 또 승소할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돌아온 싱글로 살고 있습니다. 싱글로 돌아왔다고 하나 연애나 결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좋은 남자 못 만난 제가 모자란 거겠지만 제 절친한 친구까지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하니 결혼과 남자라고 하면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 된 삶을 행복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 옆에서 가장 친한 친구로서 있어주는 나은이가 있어서 더 행복하게 즐기고 있지만요. 세상을 살며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잘 산 세상이라고 하던데 그런 친구가 제 곁에 있어 벌써부터 생을 잘 살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내게 될 날들이 걱정되지는 않네요. 항상 제 곁에는 나은이가 있어줄 거니까요. 비록 결혼은 실패했지만 이번 일로 나은이와 더 굳건한 우정을 쌓고 확인하게 된 것 같아 그다지 나쁜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정말 최악인 일은 남편의 외도를 모른 채 같이 지내고 있었을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여자들의 우정을 남자들 간의 우정보다 못하다고 낮춰 표현하던데 이렇게 우정에는 성별이 상관없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고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